지금 우리 학교의 학교 시스템 안에 이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성교육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제가 모든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열심히 썼으니까 참고 자료를 부족한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차는 저기 있고 자료집에 있고요. 우선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한마디로 글로벌 성혁명이 시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비레일럼 라이히죠. 예, 독일 공산당 당원이고 마르크스 이론과 프로이트 리비도 이론을 결합시켜서 만든 게 글로벌 성혁명인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68 혁명 당시에 마르쿠제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개선이 됩니다. 예, 이분은 이제 에로스와 문명이라는 또 이 유명한 이 책을 써서 나중에 68 혁명, 그러니까 급진 페미니즘이 원재료가 되는 이 글로벌 성해방, 성혁명의 원조가 되고, 이분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 출신이고, 거기는 마르크스주의를 다시 재해석한 네오 마르크시즘의 원조가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왔다가 거기서 아예 자리를 잡고 68 혁명, 반체제, 반전통, 성혁명, 성해방의 기수가 되어서 미국을 지금까지 신좌파의 물결에 휩싸이게 한 거의 원조 중에 한 사람이죠. 예, 페미니즘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게 18세기 미국 독립전쟁 그리고 프랑스 혁명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참정권 운동이 종결된 이후에 이제 이것이 급진화되기 시작합니다. 시몬 보바르가 이제 제2성을 발표하면서 모성은 중요하지 않다. 라는 어떤 그런 거 폭탄 선언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성적 자유, 더 큰 성적 자유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티 프리단이 미국의 그 페미니스트인 여성의 신비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슐럼스 파이어스톤이 성의 변정법이라는 이런 그 책을 발표를 하면서 급진 페미니즘의 물결에 완전히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이라는 이 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여성운동사에서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 정치단체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이 뭐냐? 가정주부들이 가정 밖으로 뛰쳐나오고 이 결혼제도를 끝장내는 것이 여성 해방의 필수 조건이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급진 페미니스트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동성애 운동이 그 페미니즘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그런 영향력 아래서 이것이 급진적으로 또 변화합니다. 자, 저는 이 레드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배경 자체가 굉장히 붉어요.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를 명백히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티 프리단이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티 프리단 전기를 쓴 스미스 대학의 한 교수의 책에 의하면 명백한 공산주의자였고, 이런 그 모든 기반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 밀렛이 성정치학을 발표하였는데 그 자매가 멜로리 케이트예요. 이 멜로리는 지금 현재 그 프로 패밀리 운동, 프로 라이프 운동을 하는 그런 이 언니와는 완전히 상반된 그런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트 밀렛의 자매 멜로리 케이트가 이제 케이트 밀렛을 따라 69년에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마오주의를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 의식화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케이트 밀렛은 여자 마오쩌둥으로 불립니다. 갔더니 너무나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왜 모였지? 여러분들이 다 보이시죠? 너무나 놀라워서 이거를 말로 옮길 수 없어요.
미국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난잡함, 동성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 멜로디 케이트가 폭로를 했어요. 인터뷰에서 한 7, 8년 전에. 그래서 분명히 이 가정 파괴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젠더라는 용어는 누가 얘기를 했을까요?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유명한 존 머니 박사예요. 이 사람이 1965년에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최초로 트랜스젠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이 트랜스젠더 수술을 거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존 머니 박사예요. 이때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젠더 클리닉을 운영을 했거든요. 이 존 머니가 1950년대에 자신이 논문에서 이미 젠더 이퀄리티라는 용어를 썼어요. 쓰고 젠더 롤, 성 역할이라는 용어도 자신이 논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유명한 쌍둥이죠. 이 쌍둥이는 철저하게 존 머니의 실험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중에 한 명을 여자로 바꾸고,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이 본성을 깨닫고 다시 또 남자로 환원하는 수술을 받고, 그러면서 이 성적 혼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 두 쌍둥이가 차례차례로 30대 초반에 자살을 하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존 머니는 성중립이라는 용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는 태어났을 때 정해지지 않았다. 성별이 정해지지 않았다. 얼마든지 성별을 바꿀 수 있다. 환경과 양육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것이 페미니즘 이론 안으로 완전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중립 화장실, 올드 앤드 레스트룸 이러면서 계속해서 성중립을 얘기를 하고 성중립 언어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버이, 이런 식으로 계속 언어를 완전히 파괴 작업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존 머니의 성중립 이론에 나옵니다. 철저하게 본성을 실험 도구로 삼은 거죠. 자, 그 다음에 1990년이 되자 이 페미니즘 운동이 하강 상태를 겪으면서 이 주디스 버틀러가 등장을 하죠. 주디스 버틀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올 뻔했어요. 그리고 EBS에서 위대한 수업에 출연까지 해서 성별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것입니다. 저는 이게 주디스 버틀러의 가장 잘못된 점이 뭐냐? 바로 여성들이 실존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여성성 필요 없고 남성성 필요 없다. 그러면 누가 손해볼까요? 저는 이거는 여성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주디스 버틀러가 지금 9월달에 또 연장을 했다는데, 저는 그 앞에 가서 한번 난리를 칠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봅시다. 이것이 쭉 제가 역사를 적어놨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있었어요. 93년에. 이때 사회자였자 소수자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 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것이 페미니즘 역사에 있어서는 이 얘기를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다양한 가족이라는 용어가 이때 등장을 했습니다. 카이로 인구개발회의에서. 그리고 성재생산이라는,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임신, 육아, 출산 이거를 철저하게 생산 도구로 보고 재생산을, 이거는 권리를 보장해라. 그리고 낙태의 권리를 보장해라. 재생산이라는 것은 명백히 마르크스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배경이 불가하는 거예요. 레드라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베이징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95년도에 곧바로 이렇게 젠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조약에서는 성차별을 공식화하면서 성차별 철폐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동성간 결혼 합법화가 암스테르담 조약 이후에 마구마구 생기긴 하기 시작해서 네덜란드가 최초로 2001년에 동성혼을 합법화를 했고, 미국은 50개 주 전체가 다 동성혼 합법화가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유엔 여성기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참여했어요, 앞에. 그리고
그리고 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는 무려 60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아시죠? 예. 600명이 참가를 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급격히 변화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여성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졌고요. 2001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성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이으면서 계속해서 양평원이 만들어지고, 예, 이런 제가 여성가족부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유엔에 돈을 얼마나 갖다 냈는지 나 궁금하다, 좀 알려다오. 그랬더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았는 게 5,568만 불을 갖다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유엔이 하는 말은 굉장히 잘 듣겠죠? 하라는 대로 할 겁니다. 왜냐? 거기가 자기들이 말하는 국제표준이니까. 국제표준이면 우리가 뭐 다 따라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재생산 권리, 여성의 재생산 권리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낙태할 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다양한 가족을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성가족, 일부 다처제도 포함을 한다. 이게 국제 엠네스티에서 말하는 다양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가족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가 드디어 아이들의 성교육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을 받아들여라. 포괄적 성교육은 한마디로 젠더 교육입니다. 여기 젠더 교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쭉 흐름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렇게 적었는데요. 2009년에 유네스코에서 국제 성교육 가이드를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성교육 이렇게 해라. 다 가이드가 내려옵니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유네스코에서 국제 성교육 가이드 개정판을 내면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학교에 막 뿌리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2020년에 울산시 교육청 주도로 포괄적 성교육 활용 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때부터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냥 봇물 터지듯이 학교 안으로 마구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울산, 서울, 부산 교육청 할 것 없이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페미니즘 교육, 성인지 교육, 포괄적 교육 머리가 터질 정도로 마구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감정이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하죠. 예. 그리고 성인지 교육도 만듭니다. 또 차이점이 뭐냐니까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쭉 만듭니다. 만들어서 학교로 마구마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죠. 문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에요. 진흥원이 이렇게 유네스코가 발표한 이 포괄적 성교육을 이렇게 카드까지 만들어서 2020년도에 막 거의 다 국가기관에서 하니까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죠. 그리고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젠더 교육이다. 그리고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아동, 청소년, 청년까지 모두 포괄을 한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고 특징이 뭐냐? LGBT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아동, 청소년들에게. 그겁니다. 성인지 교육과 다른 점이. 그러니까 여가부도 이걸 다 받아들이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포괄적 성교육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라.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 포괄적 성교육을 정의를 했느냐? 성별이 두 개라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발표한 성명서예요.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써라. 그리고 이 트랜스젠더, LGBT 이거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교육 과정에 담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미 이제 하고 있죠. 예. 포괄적 성교육 커리큘럼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청소년 젠더 섹슈얼리티, 그 유명한 또 성적 자기결정권을 계속 강조를 하고 퀴어 청소년의 삶, 이런 식으로. 이것이 바로 2020년 7월부터 쭉 이렇게 양성을 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커리큘럼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 여기 강사들이
또 레즈비언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강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무엇을 그 사람들이 말하는지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젠더 교육, 그러니까 성인지 교육을 다시 또 강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을 아주 혼란에 빠뜨리기 딱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양평원이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인지 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곧 젠더 교육입니다. 이걸 또 울산교육청이 또 만들었어요. 울산교육청 노키 교육감이 너무 과로를 하셨나 봐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이 성인지 교육 공동 강의안을 또 만들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 포괄적 성교육과 성인지 교육 차이점은 뭐냐면은 포괄적은 청소년 LGBTQ 교육을 더 강화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별 차이도 없습니다. 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문재력 정보조 소속 외미니스트들이 정말로 압박을 많이 합니다. 제가 다 써놨잖아요. 여기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심지어 수십 개의 그 페미니스트 교사 모임이 있어요. 그 가장 유명한 게 초등성평등 연구회와 초등젠더 연구회입니다. 그 나머지 이렇게 많은 페미니스트 교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성교육 콘텐츠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책도 써내는데 저는 책은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교사들 직무 연수할 때 이것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성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요. 안에 내용 보면은 생활 동반자법 이것이 10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생활 동반자법, 차별금지법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그 침투 전략이죠. 침투 전략. 계속해서 분해에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지금 초등학교 3학년들이 이걸 받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생활 동반자법, 다양한 가족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을 하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해요. 너무 불편해요. 난자는 나이 차지, 임신시키고야 말리라. 남자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들으면 굉장히 억압을 받아요, 애들이. 그리고 굉장히 이 성교육에 대해서 분노를 해요, 남자아이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미스김이 사주는 커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제가 80년대 직장 다닐 때라 이런 얘기 들어봤지. 안 해요, 이런 얘기를. 근데 여기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써놨어요. 어떻게 이런 성교육을 보듯이 할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모두 상처를 주고 감정적으로 억압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꺼졌네요. 제가 끈 건 아니에요. 네. 이거 조금 거기 왜 마무리. 이 배터리가 다 됐나? 네, 그냥 말씀을 조금 남은 지금 시간이 됐거든요. 시간 1, 2분 안에 예. 1, 2분 안에 정리해 주시면 네. 요거를 제가 자료집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썼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성교육이 얼마나 이게 정말 급진 페미니즘이 다 들어왔는지 여가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 때 나다운 어린이 책 이래가지고 책을 199종을 내요. 이것을 전국의 그 어린이 도서관 학교에 다 뿌렸어요. 이미. 그중에 제가 30권을 다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찍는 퍼포먼스까지 교육부 앞에서 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보면은 2018년도에 프랑스 급진 페미니즘 책이에요. 급진 성교육 책인데 만 6세부터 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들 인권 선언. 그러니까 남자 둘이 얼굴을 맞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이것이 아들 인권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 딸 인권 선언은 뭐냐? 두 여자아이가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남자든 여자든 서로 사랑할 권리를 달라. 이 책을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내몸 사용 설명서 이것도 동일책이에요. 오래전에 나왔던 동일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섹스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콸콸 쏟아져 나와. 이런 책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읽히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성교육이 아니죠, 이거는.
자위를 하면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과도한 성교육을 아이들 머리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주 페미니스트 교사들이 퀴어 어린이와 퀴어 교사 연대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퀴어 교사 모임이라고 정교주에 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정교주 교사들이 앞장서서 퀴어 어린이라는 게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저는 성혁명의 판도라 상자는 이미 열렸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청소년 LGBTQ 교육이라는 게 동성애, 양성애도 괜찮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젠더 교육이 굉장히 남자 아동을 위축시키고 여자아이들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 신종 이데올로기가 뭐냐? 트랜스젠더리즘입니다. 올해 2월에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 선수 이미 트랜스젠더 선수가 출전 허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간단합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전통 가족 형태를 붕괴시킵니다.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굉장히 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좌파가. 그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건강가정이라는 용어가 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아니, 왜 건강가정을 삭제를 합니까? 더 장려를 해야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완전 과도한 PC주의죠. 이번에 그 인어공주가 망했더라고요. 네. 완전히 PC주의의 폭인데,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도덕적 양육의 길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황무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가치, 프로 패밀리 운동을 하는 게 그냥 답이에요. 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혁명 광풍 앞에서 아이들을 지키려면 도덕적인 규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윤리의식, 그리고 이것이 모범 답안이에요.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2400년 전에 다 했던 이야기예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도덕과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유명화된 인간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덕교육이라는 것은 신체 훈련과 똑같기 때문에 신체를 단련하듯이 도덕도 단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가족 중심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바로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 백투 베이직. 이것이 저희 슬로건입니다. 이상입니다.